한 여름밤, 나는 인터넷에서 자주 들락거리던 공포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밤이 되면 의뢰 그렇듯 오싹한 이야기를 읽으며 열을 식히려는 심산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글 목록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가장 인기 있는 게시글을 클릭했다. 제목은 자정의 낯선 초대장이었다. 글쓴이는 어느 날 정체불명의 초대장을 받았다고 했다. 평범한 초대장과 달리 그것은 낡고 반투명한 봉투에 담겨 있었으며 발신자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다. 그날 밤 글쓴이는 꿈속에서도 그 초대장을 받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꿈속에서는 어떤 어두운 방 안에 있는 낯선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글쓴이를 초대하기 위해 미소를 지으며 서성거렸다고 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고 꿈속에 글쓴이는 그 초대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글쓴이는 일상 속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혼자 사는 원룸에서 갑자기 오디오가 켜져 소름 끼치는 음악이 흐르거나 거울 속에서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잠시 비춰지곤 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반복되면서 글쓴이는 점차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글쓴이는 집 근처 공원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글쓴이를 잠시 쳐다보더니 무언가 알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다. 자네도 초대장을 받았군. 글쓴이는 놀랐지만 무작정 그 노인에게서 도망치지 않았다. 게다가 작고 나직한 목소리로 그 노인은 위험을 경고하며 어떤 신비로운 조언을 해주었다. 그 조언은 초대장을 소각하고 늘 집 안을 밝게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글쓴이는 노인의 말을 따라 초대장을 불태웠지만 이상한 현상들은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녔다. 밤마다 꿈속에서 낯선 사람들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그들의 미소는 점차 비웃음으로 변해갔다. 현실 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발걸음 소리와 문 두드림이 들려왔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마침내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글쓴이는 커뮤니티에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이 쏟아졌고 그들은 각자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누군가는 전문가를 불러 퇴마,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런 방법들도 효과가 없었다는 후기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일이 일시적으로 멈추었으나 다른 형식으로 다시 찾아왔다고 했다. 글쓴이도 그 무리 속에서 함께 방법을 찾아나가는 친구들을 잃어가며 여전히 그날 밤의 초대장을 후회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기억 속 한 구석에 남아있던 오래된 말, 그 초대는 거절할 수 없는 법이지를 떠올렸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체념과 함께 글은 갑자기 끝이 났다. 그리고 그 글이 올라온 지 며칠 후 다시는 그 사용자로부터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한동안 그 이야기를 회자하며 혹여 자신에게도 글쓴이처럼 초대장이 도착할까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도 공포 커뮤니티는 밤마다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가 생성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은퇴한 교사였던 정씨가 있었다. 그는 마을의 외곽에 낡고 오래된 집을 사서 홀로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 집은 예전에는 학교로 사용되었던 건물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정씨는 처음에는 그런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어느 겨울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날이었다. 그는 잠들기 전 부엌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무엇인가 긁는 듯한 벽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였다. 그는 캄캄한 부엌으로 조심스럽게 나갔으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저 바람 소리가 요란할 뿐이었다. 며칠 후 그는 현관문 앞에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다. 마치 어린아이의 것처럼 작고 섬세했다. 정씨는 자신이 들어올 때 눈에 짓눌림으로 생겼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발자국은 날이 갈수록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고 그때마다 숫자가 늘어났다. 이상하게도 그 발자국은 항상 집 안으로 향하는 방향이었다. 마치 무엇인가 이곳으로 들어와 있다는 듯이 어느 늦은 밤 잠자리에 들던 정씨는 들뜬 기분에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는 누군가가 뒷마당을 가로질러 숲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인간형은 뭔가 비정상적으로 커 보였고 서걱서걱거리며 움직였다. 정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문을 잠그고 커튼을 힘껏 닫았다. 다음날 아침 정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를 오히려 이상한 노인 취급하며 대수롭지 않게 사건을 넘겼다. 홧김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모두들 신경 쓸 필요 없다며 웃어넘길 뿐이었다. 하지만 정씨는 확신했다. 그 밤을 보낸 이후로 집이 방울방울 이상해졌다는 것을. 정씨는 방마다 작은 나무 십자가와 부적을 걸며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근에 살던 오래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 친구는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설 하나를 알려주었다. 바로 이 마을의 숲에는 오래전 아이들의 영혼이 갇혀있으며 그 아이들은 매번 눈보라가 치는 날 집에서 사라져같은 숲속에서 발견되곤 했다고. 그날 정씨가 본 것은 숲의 유령이라기보다는 그 영혼들이라 느낌이 왔다.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옛 신문 기사와 마을 사람들이 외면한 기록들을 찾던 중 과거 이 지역의 학교가 버려진 이유를 알게 되었다.
바로 집단 실종 사건이었다. 100여 년 전에 이곳은 한 특별한 광기 속에 휩싸였고 모든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다. 그 후로 이 마을에는 계속해서 괴담이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정씨는 두려운 마음을 다 잡고 더 깊이 염탐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또 다른 재앙을 막고자 밤마다 거대한 숲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한 오래된 동굴을 찾아냈다. 그곳은 마치 유령의 집합소처럼 으스스하고 음산했다. 동굴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이상한 힘이 그를 끌어당겼다. 바닥에는 낡고 너덜너덜한 책이 있었고 책 속에는 그날 사라진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가 됐다. 이 마을을 맴돌던 혼란과 정씨가 느꼈던 음산함은 집단 실종된 아이들이 만든 것이란 게 확실해졌다. 이 아이들은 결코 자유를 얻지 못했고 여전히 이곳에서 슬픔에 잠기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씨는 그 집을 떠났다. 그리고 절대 다시 그곳을 찾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 마을의 기억을 되돌아보지 않게 되었고 어딘가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시골집에서 발자국 소리와 그날 밤 목격한 뒷마당의 형상을 잊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매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이면 집에 아이들이 사라졌던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다. 그 마을은 결국 영원히 그들의 미스터리와 함께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야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알림이 내 스마트폰에 떠 있었다. 새로운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나는 채팅 앱을 열어 확인했다. 낯선 이름의 채팅방이었고 몇 명의 참여자들이 이미 있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만든 방이라고 넘겼지만 그 안에 공유된 메시지들은 전혀 웃기지 않았다. 여기에서 나가면 죽는다. 이 방의 규칙을 어기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등에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자기소개를 했고 모두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방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나를 붙잡았다. 며칠 후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던 중 집으로 가는 길에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는 이상하게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에는 뭔가 이끌리는 것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 고양이는 매일 밤 같은 장소에 있었다. 어느 날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고양이를 따라가 보았다. 고양이는 복잡한 골목길로 나를 이끌었고 나는 점점 낯선 동네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버려진 건물 앞에 다다랐다. 건물은 버려져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채팅방에서는 나 이외의 두 사람이 아직도 남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 중 한 명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고양이가 나타났나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작은 것들이 하나둘 이상하게 변했다. 사놓은 물건들이 없어지거나 집안의 물건들이 제자리를 벗어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심지어 집안에서 누군가의 낯선 냄새가 났다. 결국 나는 그 시선들이 집안 어디론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림자를 따라가면 벽장으로 연결되었고 그 안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 구멍 너머에는 이전에 버려진 건물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희미한 빛이 보였다. 순간적인 충격에 빠져 회사에 출근했지만 출근 후 내 책상 위에는 아무런 추억도 기록도 없는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낡은 집과 그 앞에 서 있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누구였을까? 사진 속의 집이 바로 그 버려진 건물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 건물에 다시 갔다. 이번에는 친구 몇 명을 불러 함께 갔지만 그들이 발을 디디자마자 건물은 몽환적인 안개에 휩싸이더니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남아있는 것은 제정신을 잃은 나와 한 장의 사진뿐이었다. 그 사진은 모두에게 공유되지 않았고 내 폰에 저장된 것 또한 이상하게도 사라진 상태였다.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고 나는 그곳에서 본 그 고양이와 구멍 속의 모습, 사진 속 나와 똑같이 생긴 인물에 대한 의문을 영원히 안고 지내게 되었다. 이후 다시는 그 채팅방에서 어떤 알림도 오지 않았고 고양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가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곤 했다. 그날의 경험은 마치 꿈 같았지만 분명히 현실이었던 그 기억은 절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